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탄소 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건데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한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산업계 실정상 목표치를 달성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탄소 중립법에 대한 학계 평가 그리고 필요한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탄소 중립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박호정 고려대 교수, 그리고 전기훈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탄소 중립안 이번에 관련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 탄소 중립 기본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실제 국민 생활이라든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강승기 교수님, 이번에 그 환노위를 통과한 기본법안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법안의 주요 내용 보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존에 있던 정책과 큰 차이는 없고요. 그걸 좀 강화하는 수준인데 단 하나 특징적인 게 제8조에 있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숫자로 명시한다. 35% 이상 감축한다고 명시한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를 2018년 대비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이상 감축하자 하는 게 그 내용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군요. 예. 그러면 2018년 대비 35%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2050년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 목표인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50년 넷제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목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 협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어떤 우리 국가의 감축 목표도 개정하는 것도 두 가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박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이걸 국제 사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제출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지금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파리 됩니까? 협정에 의해서 이 NDC 목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거죠. 이번에 이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다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에 비해 상향 조정한다는 지금 건가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2030까지 2017년 대비로 24.4% 감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작년 12월에. 근데 이거를 지금 2030까지 2018 기준으로 35% 이상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했던 말들을 다시 되담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줄이는 양을 훨씬 지금 높여버리는 계획이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조금 불만일 테고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계에서도 일부 환경계는 우리나라 감축 목표 35%가 뭐 유럽이라든가 또 IPCC 국제 기구에서 요청하는 1.5도씨 달성에서 요청하는 수준은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은 경제계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감축 논의가 또 그리고 이게 법의 35% 논의가 어떤 경제 현실이라나 우리가 감축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어떤 당위론적인 톱다운 방식, 즉 하향식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경제 현실에 있는 분들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실제 감축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다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 청와대나 정부 장관 이런 분들이 대충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국제사회가 지구 기온 1.5도씨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려면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30년은 45% 감축 현재 대비, 그 다음에
50년은 넷 제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나오는데 그 경로에 따라서 나라별로도 그 경로에 맞춰가지고 감축 선언하고 뭐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떤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톱다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 설정 방식의 절차나 방법이 조금 잘못돼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톱다운 그 어떤 당위론적인 접근을 하는 거다. 환경계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박 교수님 그러면 2018년 대비 이 기준 아까 말씀하실 때 네. 뭐 지난번에 2017년 대비 24.4% 했는데 이제 2018년 대비 35%로 감축하면 훨씬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 35%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훨씬 높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05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50에서 52% 감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요. 기준 연도가 다르네요. 2005년입니다. 2005년. 네. 그다음에 이제 EU 사회에서는 1990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들 두 지역의 이 경로들을 보시면은요. 예. EU는 199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쭉 감소선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은 2005년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가 2005년 기점으로 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에서 아주 급격하게 이 넷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35%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거죠. 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EU는 100m에서 한 50m, 70m 이미 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있는데 같은 시간 내에 즉 2030이든 2050이든 같은 시간 내에 우리 보고 100m를 달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의 체력이 뒷받침이 엄청 되지 않으면은 그래요? 불가능한 그래요. 그런 뭐 미션일 달리기로 수 있습니다. 표시하니까 우리 달리다가 숨 막혀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내려갈 때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배출 정점을 기준으로 넷 제로까지 그 나라의 배출량의 최고 피크일 때 대비 넷 제로까지 그 경로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유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0년이 피크지 않습니까? 그럼 2050년 넷 제로 가면 60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2005년이 피크라 그러면은 60년, 50년에 45년 만에 가는 거고요. 예. 일본은 2013년이 최고니까 37년 만에 가고 우리는 지금까지 2018년이 가장 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32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넷제로로 가야 되는. 왜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해서 좀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인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좀 빨리 가려고 하죠? 우리가 그 경제 성장 속도가 늦었잖아요. 우리가 유럽, EU가 1990년대 온실가스 계속 줄었다 그러지만 그 나라들은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고 그 당시 1990년으로 갔을 때 EU는 1인당 GDP 2만 불 수준의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그 당시 6천 불 정도 남짓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까지 3만 불까지 올라오면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도 늘고 온실가스 배출 많이 늘어왔던 거고요. 이제 와서 겨우 3만 불 수준까지 따라와서 EU 거의 버금갔는데 그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 때문에 늘렸지만은 이제 경제 성장에서 이제 줄여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줄여야 되는 기간이 짧아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빠른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온실가스 늘릴 수밖에 없죠.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그동안 줄이는 노력을 좀 등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후학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다면서요? 외국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했나요? 기후악당이 이제 그러니까 클라이미트 빌리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신흥국 위치에 있었을 때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면서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국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RPS, ERS 등등 말씀드리자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축 정책들도 이루어졌고요. 기업들도 또 에너지 효율 향상, 또 뭐 연료 전환 이런 걸 통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기후 악당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는 아니고요. 그런 노력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그리고 클라이미트 빌리언에 대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의 이 소스는 우리 국내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다른 말을 선진국이 하는 우리를 건데, 비판한 게 아니고. 예, 만일에 이제 NDC 목표를 지금 우리 욕심껏 너무 과도하게 잡게 되면은 예. 이것을 우리가 후퇴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기후 악당이라는 말들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가지고 달성을 못하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우리가 초래하는 꼴이 된다. 신중하게 해야 목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 기본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걸 보면 본회의 통과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35%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미래 얘기하기 전에 좀 과거 얘기도 하나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을 뭐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선언했고 국제사회 그냥 그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선언만 했었죠. 예.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모든 국제사회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가 지금 보니까 그 당시 그 선언했던 감축 그 목표치에 비해 1억 톤 이상 더 배출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 감축 목표를 어긴 전력이 있었죠. 예. 그때도 감축 목표 30%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요? 그때 가장 큰 전제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41%까지 하겠다.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에 뭐 온실가스 포지 및 저감 기술 그 CCS라는 기술을 예. 상용하겠다. 그런데 원자력 후쿠시마 사고 후에 원자력 발전 더 못 지었죠. 그다음에 CCS 기술은 아직도 뭐 비싸서 그 기술은 뭐 기술은 개발되지만 상용하려면 상용은 안 돼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참 걸린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그 가정들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감축 목표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 2030년 목표라든가 2050년 목표할 때 과연 그러면 톱다운 방식으로 그냥 당위론적으로 했다지만은 우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이 그런 그때 전 이제 얘기하는 기술들 예를 들면 철강 산업에서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 수소 환원 제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린 수소의 뭐 일상화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분석이 안 되고는 이 숫자 목표가 세우는 건 어떤 공허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감축 목표 설정이 어떤 국민적 토론회라든가 실제 감축을 하는 당사자들, 산업계라든가 우리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자동차 다는 사람들한테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어떤 그 토론도 안 거치고 이런 것이 우리 에너지 소비,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소위 말해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든가 어떤 토론 등 사회적 공감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위론적으로 국제사회에 이러니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데 좀 더 그게 문제가 문제군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뭐 왜 탄소 중립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네. 나름 뭐 의견을 좀 수집한 것처럼 환경부는 얘기하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나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자문도 받고 있고요. 뭐 그런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방금 강승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넷제로는 이 에너지 부문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나라의 이 잠재 GDP 굉장히 지속 가능한 어떤 거시 경제 성장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즉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NDC 특히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는 기술적인 용어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국의 최근에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그 백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총 7,000개의 기술 조합을 갖고
70만 개의 시나리오 분석을 했고요. 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할 능력이 없느냐? 뭐 AI 강국이고 전문 연구자들 많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데 단 지금 뭐 1, 2개월 안에 여러 연구자들 모아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빠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산업계라든지 예. 뭐 환경계의 그런 여러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논쟁들이 서로 건설적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우리가 의견 수렴하는 게 바로 이제 민주화 과정이니까. 근데 네. 이런 과정들이 저는 더욱더 공개적으로 좀 치열하게 이전에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민들 이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한 건데 이게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의 어떤 장인지 본인들의 정책을 어드레스하는 어떤 장인지 그런 아니,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할이 원자력처럼 정해져야죠. 일반 국민들 의견 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들과 업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의견을 네. 내지 네. 일반 무슨 여론조사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같이 네. 병행돼야죠. 예, 네, 연구자들도. 근데 그러니까 NDC 이렇게 상향 조정이라든가 탄소 중립은 원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전 그 탈원전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원전은 탈원전보다 전기에 그렇게 국한된 큰 거지만은 이 탄소 중립은 에너지 전체 작게는 그다음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 우리가 특히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예. 국가 경쟁력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걸 고지고대로 시행하면 우리 국민 생활에도 탄소세를 만약 부과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굉장히 그 탈원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국가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 법인데 이거를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국제사회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조금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채 지금 서두르게 나가는 거죠? 국제 사회에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빨리 속도전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거고요. 물론 그래요? 이제 뭐 이미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원자력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유럽의 각 나라들도 다 여건이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춰서 뭔가 탄소 중립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초에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있는데요. 예. 이제 거기에 보더라도 예.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네. 이 전기 요금이라든지 에너지 물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아.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상당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있다가 예. 지금 좀 비싼 에너지원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는 비싼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죠. 결국 맨날 우리가 뭐 재래식 음식 먹다가 이제 값비싼 유기농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에게 그 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탄소세 부과를 할 계획인데 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국민 투표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스위스하고 이 국민들 숫자도 다르고 규모가 달라서 우리한테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 현재 이제 상향식 그다음에 하향식에 이 밸런스를 맞춘 그런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가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에너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탈원전, 원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이런 정책과 지금 2030 온실가스 감축 35% 감축과 병행이 가능합니까? 엄밀하게 지금 탈원전 정책 발표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표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근데 한 정부에서 두 가지 여기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학자들은 이제 연결시키는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원전은 솔직히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에너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영국 또 일부 동구권 국가들은 원전을 확대해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온실가스 줄이겠다 계획을 삼고 있고 또 일부는 원전을 줄이겠다 그래요. 프랑스는 현재 비중은 높지만 앞으로 원전 줄이겠다고 독일도 줄이겠다면서 원전도 줄여도 재생에너지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전력 전문가들 얘기는 원전과 앞으로 전에 전화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되면은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태양광은 햇빛이 있을 때만 나오고 풍력은 바람이 있을 때만 나오다 보니까 이 원전은 굉장히 반대로 경직성전입니다. 한번 가동하면 그냥 쭉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과연 양립이 가능하겠느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저동에너지 변동성이 커지는데 네. 이거를 완전히 흡수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럼 원전을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는 양립 못하니까 원전 내내 전화 시대는 원전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논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논리인데 물론 뭐 지금 현재 기술로 얘기죠. 앞으로 기술 개발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어떤 남는 전기를 수소로 만드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또 경제적으로 개발된다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은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되다 보니까 이 원전에 탈원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하기 참 예. 겁납니다. 이건 뭐 그 자체가 정치적인 뭐 네. 편가리가 돼버리니까 예.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제 뭐 탄소 중립 2050 하려면 에너지원을 어떻게 믹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우리 원전 비중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원전도 줄이면 과연 그 비용과 그걸 어떻게 감내하겠느냐 현실적으로 학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추종을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뭐 국민들 많이 이제 줄이니 뭐 주식 투자하는데 경제학에서 그런 말 하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 예,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를 보면은 화석 연료는 거의 다 이제 다 페이즈 아웃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기 이제 마침 저기 뒤에 이제 그 발전소가 있는데 네. 이제 보면은 요즘 신규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예. 낙스라든지 삭스 이런 것에 대한 제거 효율이 LNG보다도 더 깨끗할 정도로 간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에너지 믹스가 적절히 되는 게 사실은 저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게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수소를 얻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야 이게 우리가 진정한 수소 경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세계 이 전체 글로벌의 이 수소 자원 부존도를 보면은 한국은 부족 국가로 나와 있어요. 즉 수소도 뭐 그동안의 석유라든지 LNG, 석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수입을 할 때 또 영하 한 마이너스 한 200, 한 30도, 50도, 250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뭐 코로나 백신 때 이게 상당히 그렇죠. 이 영하에서 이 수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게 로지스틱스상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이런 것들을 설계해 나갈 때 굉장히 복잡해요, 힘들고. 그래서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한 그런 에너지원 이 부분 또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느라 이제 탄소 배출을 강 교수님 많이 하시느라고 좀 우리 하느라고 좀 늦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탄소세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유가 지금 앞서가면서 뭐 탄소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요. 그거는 자체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탄소세는 또 하고 탄소 국경세는 좀 다른 건데요. 다른가요? 이유는 탄소세는 1990년대부터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도입하려고 하는 탄소 국경세. 국경세. 이거는 수입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유럽은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안 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그만큼 돈을 덜 들고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수출하려고 그러면 이제 훨씬 부담이 커지는 거죠. 탄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 같은 탄소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배출권 가격이 지금 현재는 유럽보다 우리가 싸지만은 적어도 그 차이만큼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는 그 차이만큼은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게 탄소 국경세고요. 예. 그 탄소세라는 건 국내 소비재에 대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겨서 네. 그 에너지 가격을 비싸게 해서 소비를 줄여서 온실가스 줄이겠다는 정책이고요. 이거는 이미 북유럽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했고요. 일부 유럽에서도 지금 배출권 거래제로는 산업계라든가 큰 배출 대상자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소규모 상업 건물, 소규모 배출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탄소세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탄소 국경세인 거죠. 그게 시행 시기는 좀 남았지만 산업계는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맞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를 이제 EU가 지난 7월 14일에 발표했죠. 근데 EU가 이것을 발표할 때 이 제도의 목표를 아예 뭐로 못 박았냐면은요. 뭐 기후 변화 이게 아닙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얘들이 탄소 중립 넷제로로 가고 있고요. EU 영내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즉 이제 탄소 누출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탄소 누출이라고 해서 카본 리키지인데요. EU에서 이제 탄소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EU 영내에 있는 산업들이 좀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뭐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이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비용 차이만큼의 각 나라의 탄소 비용 차이만큼을 일종의 관세 형태로 부과하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 조정제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방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산업 섹터는 탄소 비용을 이미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EU에 수출을 할 때 또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큰 그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는 최종적인 셈법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산업을 거죠.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한 말 좀 더 드리면은 미국은 최근에 인프라 딜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OC 법안. 많이 이제 규모가 뭐 좀 줄기는 했지만 그 인프라 딜을 통해서 미국은 빌드 백 배럴 더 잘 짓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이 빌드 백 배럴이 뭐냐면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회복 탄력성을 갖춘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나라들은 기후 변화는 일단은 현재 팩트로 받아들이되 기본인데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많다 그런 얘기죠.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되 더 기후 변화에 강건한 어떤 구조로 가져가겠다라는 아주 촘촘한 그런 정책이 엮여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분히 감축 위주로만 가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려를 표하는 거죠.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이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여당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야 합니까? 학계나 업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구 아닌 국회에서 정한 법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걸 통과하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아쉬워 표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 국민들이 이해 당사자들 그다음 관련 당사자들의 가 참여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요. 좀 더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러한 탄소 NGC 상향 조정 그리고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와 우리나라 산업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전기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 그런 내용도 전부 다 소상히 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국민들이 배포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그걸 이해시키고 나서 정책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걸 다 숨기고 그냥 탄소 중립이 좋은 거다 해가지고 좋은 걸로만 알고 다 밀어붙이는데 지금 그런 시청자들 잘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크다는 것도 같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소홀하게 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법안의 영향을 좀 국민들이 좀 적나라하게 알고 그 영향을 감안해서 뭔가 이게 대책도 좀 필요하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하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전, 13년 전에 녹색 성장으로 갔을 때 녹색 성장을 달성을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쭉 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극히 탑다운이기 때문에
녹색 성장 정권을 거쳐서 창조 경제를 이야기했고요. 에너지 전환했다가 그린 뉴딜했다가 지금 탄소 중립입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사결정의 구조가 보다 이제 분권화된 이 미국은 예를 들어서요. 예. 우리가 백악관만 쳐다보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의 생산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역대 최고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이 이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1세기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도 분권화된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 경제, 국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고 법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영향과 진행 방향을 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그리고 박호정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